자, 이제 그 1단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봐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이러시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인데 여기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은요. 일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부터 먼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둘 다 실제 양도가액, 실제 취득가액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표현.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죠.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을 하는 건데 실제 거래가액을 몰라요. 실제 양도가액을 모르면 그러면은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그래서 그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고 36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꽃표 7번에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매사례가액은 그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날 전후 각각 3개월 총 6개월 안에 이거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이 매매가 실제로 됐었던 금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실제 양도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매매사례가액을 모르면 감정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감정가액을 모르면 그러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지만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한 절반도 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시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많이들 이제 어느 지역마다 좀 다른데 어떤 지역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그래도 한 70%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절반도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마다 너무나 달라가지고 아무튼 고시를 하는 기준시가로 하겠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있어요. 그리고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고시하는 금액이 있고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라고 공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다 모르면 얘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자, 취득가액도 똑같아요.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요. 취득 당시에 매매사례가액이죠. 전후 각각 3개월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 매매한 금액이 있다면 없으면은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도 거기 저희가 나와 있기는 해요. 감정가액도 뭐 3년 전에 2년 전에 감정가액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액도 보면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 각각 또 몇 개월 이내에 그렇죠. 8번에 나오죠.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을 두 군데 이상에서 감정을 받았다면은 평균액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게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가액 모르고 매매사례가액 모르고 감정가액 모르잖아요. 그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가액을 모르면은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요.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도 당시에 실제 양도가액을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양도는 얼마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액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거의. 몰라?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양도 당시의 양도 당시의 금액은 셋 중에 하나를 안다면 양도 당시 가액을 셋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은 뭘로 가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가는 건데 양도가액은 셋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실제 양도가액 알면 걔 모르면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이라도 이렇게 감정가액이라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취득가액은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거라서 이걸 다 모를 수가 있어. 양도가액은 사실 이거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양도한 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취득가액은 너무 오래전이라서 이걸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도가액은 뭘로 결정이 됐다고요? 셋 중에 하나로 순차적으로 해서 셋 중에 하나를 알아서 셋 중에 하나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얘 있잖아요. 얘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요걸
셋 중에 하나를 알았다면은 양도가액 그 A 금액에 곱하기 기준시가는 언제나 고시하는 거니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A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렇게 곱하면 이게 아마 취득가액일 거야 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이걸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 그 환산 취득가액이 적용되려면 양도가액은 셋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가액은 그 셋 중에 하나를 모른다는 거죠.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러면 기준시가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A 금액 셋 중에 하나로 결정된 그 A 금액에 요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하는 만큼을 취득가액으로 환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적용이 안 되느냐?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 이거 다 모른대요. 얘를 다 모른대요. 사실 거짓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최근 건데 막 모른대. 실제 양도가액 모른대. 증빙 없대. 매매 사례 진짜 매매 사례가 없어.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감정도 안 했어. 감정 평가도 안 했어. 사실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죠? 증빙 없대. 그리고 기억 안 난대. 근데 이거 실제 없는 거야. 얘네들이 왜 이걸 노리는 거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되니까. 그럼 기준시가가 어떤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제 뭐 절반도 채 안 되는 거야 막.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엄청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이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딱 이때만 그래요. 이때만. 취득가액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는 양도가액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모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양도가액이 뭐로 적용이 됐을 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되면 취득가액도 그때만 기준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취득가액 그때만 기준시가로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양도가액은 요 순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잘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몰라서 이걸 아는데 매매사례가액을 알았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증빙이 있어서 안 해? 그럼 얘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얘면 취득가액도 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와 양도가액의 이 적용 순서와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저거예요. 양도가액이 세 가지, 이게 다 비슷한 금액인데 세 가지가. 양도 당시에 이 세 가지를 다 몰라서 양도가액이 뭘로 결정이 되면,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면 취득가액은 이걸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도 그러면 기준시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 종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순서와 이 순서 적용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감정가액이라고 했을 때 얘는 꼭 무조건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감정가액이 적용이 됐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안다 그러면 이거 적용하고,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 얘까지도 모르면 뭐를 적용한다고요? 기준시가가 아니고, 그렇죠. 모르면 환산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취득가액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양도가액은 이렇게 가서 얘로 결정이 되면 양도가액이, 그럼 취득가액은 무조건 얘네들 다 안다고 할지라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아시겠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됐을 때는 취득당시 가액을 다 안다고 해도 취득당시 가액도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순서는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는 우리 시험 문제는 1그룹 아니면 2그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 4그룹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1그룹일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그룹 주식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는데 2그룹은요, 상장 주식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비상장 주식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얘를 적용하지 않아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고, 모르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얘네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기준시가로 갑니다. 상장 주식은 이 두 개의 적용을 배제해요.
그게 거기 지금 꽃표 몇 번에 나와 있어요? 꽃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4번에 비상장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을 배제해요. 비상장 주식은 매매사례가액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감정가액은 적용 배제를 합니다. 내가 상장 주식인데 장외거래분이었어요. 과세가 되죠.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했어요. 실제 양도가액을 했어요. 자, 근데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전부 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적용 안 되거든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했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몰랐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상장 주식은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알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을 몰랐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기준가 아니죠. 지금 모르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로 가야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취득가액의 기준가는 유일하게 어느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기준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건데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일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일 때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 거예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이 있었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없었으면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죠. 이 두 개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경우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양도 당시의 가액이 기준시가일 때만 취득 당시 가액도 기준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때만 그게 아니면은 양도 당시 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니면은 취득 당시 가액도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때는 무조건 종속적으로 이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들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나 상장 주식인데 실제 양도가액은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어떤 적용만 배제하고요. 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요. 상장 주식은 이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적용을 다 배제합니다. 다 배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죠, 이제? 필요 경비를 이제 빼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 경비는 이제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자, 이 필요 경비는요.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필요 경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취득가액이 뭘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을 내가 알았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자본 지출하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발생 양도비용이 있죠. 이 두 가지의 합계 실제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지출하고 양도비용은 다 증빙으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너 실제 취득가액으로 했어? 그러면은 필요경비도 실제로 취득된 걸로 확인되는 자본 지출하고 양도비용의 합계 금액으로 할 거야. 이렇게 증빙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구체적으로 뭐가 자본적 지출이고 양도비용은 뭐가 있는지는 좀 이따 볼 건데요. 조금 주의할 게 좀 있긴 합니다. 자본 지출하고 양도비용으로 보는 게 뭐가 있는지 주의할 게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개의 합계 금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 아무튼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필요경비도 2번을 적용하는데 2번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냥 필요경비처럼 볼 거야. 그래서 대충 요 정도를 필요경비로 할 거야. 해가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일정 퍼센테이지를 필요경비로 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공제. 이 계자가 이제 대충 계자예요. 뭐 계략적으로 할 때 그때 계자예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대충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 필요경비 계산공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실제로 진짜 지출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요 정도를 필요경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충 퍼센테이지를 정해놨죠. 이거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딱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지출된 걸로 확인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정 퍼센테이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냥.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뭐냐면 이 퍼센테이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퍼센테이지 당연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만약에 자 실제 취득가액은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100, 감정가액이 예를 들면 90, 환산취득가액이 뭐 85, 근데 기준시가가 예를 들면은 뭐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퍼센테이지가 여기 들어간 퍼센테이지가 토지 건물은 등기된 거 3%, 미등기된 거는 0.3%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된 거 7%, 미등기된 거 1%.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 두 개만 등기 대상이라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터 그 밑에 기타 자산, 주식, 뭐 파생상품, 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등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 둘 이외의 나머지는요 다 1%예요. 그냥 끝.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뭐 등기, 미등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끝. 등기 대상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토지 건물은 3, 0.3,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1, 나머지는 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토지라고 등기된 토지래요. 자,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얼마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양도가액은 250이었어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몰라가지고 매매사례가액 100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필요경비는 얼마라고요? 등기된 거니까 몇 퍼센트? 토지 등기된 거니까 3%. 그렇죠? 그럼 얼마라고요? 아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결정된 금액 요거의 3%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로 취득가액 결정이 되면 그 3%는 무조건 뭐의 3%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의 3%인 거예요. 결정된 금액의 3%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또 이렇게 결정된 금액의 3%로 많이 해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문제 내면. 아니,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이 되면 무조건 어떤 금액의 3%라고, 어떤 토지 건물은 3%인데 어떤 금액의 3%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이게 50의 3%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가 돼요. 1.5가. 아시겠어요? 많이 이거에 그냥 3%로 많이 해요. 아니에요. 결정된 금액의 3%가 아니에요. 결정된 금액의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퍼센테이지를 곱한 금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얘가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기본적인 틀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요 순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그룹에서의 주식은 상장 주식은 이 두 개가 있어도 적용하지 않아요. 있어도 이 금액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이것만 적용하지 않고요. 상장 주식은 이 두 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됐다면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취득가액이 얘가 아니라 나머지 걸로 결정이 됐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필요경비를 이제 인정을 하는데,
필요비 계산 공제는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간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은 자본적 지출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본적 지출액은 비용이에요? 자산의 취득가액이에요? 아니,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은 자본적 지출은 별도로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비용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어차피 양도차익 계산할 때 빠지는 건데, 빠지긴 빠지는 건데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는 거는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그 대신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로 간다는 거는 지금 자본지출은 여기로 가버리면은 필요비 계산 공제를 비교하는 양도 비용만 아니죠. 얘하고 비교하는, 얘랑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을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네. 자본적 지출을. 얘가 아니라 취득가액이 아니라 이쪽에 집어넣네.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뭘 팔 것도 없구나. 근데 아무튼 우리 일반적인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 뭔가 건물을 팔거나 토지를 팔거나 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하는 걸 사업을 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뭐 하나 있어가지고 팔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팔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자본적 지출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취득가액을 얘기하면 정말 말 그대로 취득했을 때 나가는 비용, 취득세는 취득가액이라고 이해를 해요. 걔는 언제 발생하는 거니까. 취득 부대 비용까지는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이해를 시켜. 왜냐하면 취득할 때 나가는 돈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는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 하나 사는데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뭐 8천만 원 해가지고 취득세를 냈어. 근데 사자마자 취득세 내가지고 등기등록까지 다 맞췄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신 취득가액이 얼마야? 취득할 때 얼마 들었어? 그럼 건물을 10억하고 8천만 원 취득. 그래, 그 8천만 원 그것도 취득할 때 든 거니까 그것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야. 취득할 때 든 거니까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본지출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취득부대 비용까지는 취득가액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취득할 때 드는 거니까. 근데 지금 20년 전에 취득했다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건물이 좀 노화되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야. 30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자본지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철근 보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뭔 얘기인지 되세요? 20년, 30년 만에 해가지고 이번에 면역 들었단 말이죠. 자본지출을 한 거예요. 응? 자, 그거를 사람들은 자본적 지출을 생각할까?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건 취득가액이지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문가에 이제 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이제 된 건 아니니까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딱 그건 취득가액이지라고 하는 순간 일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야. 이 공부 시작한 지 벌써 좀 됐잖아요. 저번 달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됐으면 그러면은 이미 일반인이 아니에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취득할 때 들어간 게 아닌데 무슨 취득가액이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간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한참 20몇 년 지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취득가액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취득가액이라는 개념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들어간 가액으로 본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들어간 가액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취득할 때 들어간 가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얘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필요경비로 보는 거예요. 자본지출을 필요경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가액, 뭐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나 필요경비로 들어가나? 아니죠. 이게 만약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면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필요경비로 보는 건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지출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볼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 자 36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1번하고 2번만 보시면 되거든요.
1번하고 2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추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에 쟁송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과 화해 비용 등의 금액. 또 여기에 집어넣는 금액으로 하겠대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취득가액에 앞에 한 페이지 앞장으로 넘겨요. 363페이지 앞으로. 36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은 참고에 기타 특수한 경우에 취득가액 해가지고 제일 위에 1번에 보세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뭐야? 얘는 뭐에 포함한다고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뒤에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자본주의 추력으로 본다는데, 자, 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잘 보세요. 앞에하고 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363페이지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는 그 소유권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소송비용이라든지 화해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취득에 대한 쟁송에 대해서. 취득할 때 소송이 걸린 거야. 취득할 때. 그래서 이거 내 거다. 아니면 얘 거다. 이거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들었어요. 이거는 취득할 때 들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하는 거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취득한 후에, 취득을 이미 했어. 그 후에 쟁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쟁송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들은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취득가액으로 일반적인 사람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취득가액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취득을 한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누가 소송 건 거야. 누가 무슨 자기가 미국에서 왔대. 그러면서 3년 만에 왔더니 이게 왜 네 거니? 이러면서 소송 건 거지. 내 건데. 그래가지고 소송 비용 들고 막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걔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개념이 약간 이게 그런 개념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학적 마인드에서 취득가액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취득가액과 필요응비의 구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는 취득과 관련된 쟁송, 취득할 때의 쟁송이고 하나는 취득한 후의 쟁송이에요. 똑같은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인데.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본주라고 구고 취득한 후에 쟁송이 있어서 소송비용 등이 들었다면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양도비용인데요.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돼요. 양도비용이.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 얘기했잖아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 안다니까 사람들이. 뭐죠 그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뭐라고 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얘기 다 알아요. 취득할 때 얼마 들었어? 엄마 그게 취득가액이야. 그래? 그럼 이거 이런 것도 다 취득가액이야? 다 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이 취득가액이 돼요. 근데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응비에 가가지고 저기 빠져요. 자,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중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수익적 지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했거나 유리가 깨져가지고 대체했거나 그거는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이라면은 여기 들어오는데 중간에 무슨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수익적 지출이 발생한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도장비라고 하죠. 페인트 칠하거나 아니면 유리가 깨졌거나. 자, 그거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취득할 때 발생한 거예요? 아니죠.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인가요? 아니죠. 수익적 지출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다시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어디 들어가요? 취득가액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저기에 들어가네.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은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는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회계사 세무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면 신고 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양도 비용 여기 들어가는데 중간에 무슨 비용이요? 수익적 지출로 인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럼 뭐가 양도 비용이냐? 증권,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게 되면 증권 거래세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 팔 때 그 증권 거래세가 양도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양도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과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에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중개 수수료죠. 다 이렇게 중개 수수료. 1, 2, 3번 당연히 딱 양도 비용이라는 거 이해되죠? 자, 4번하고 5번이 잘 와닿지 않아요. 1, 2, 3번은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 이거 맞네. 자, 4번에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여기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려면 그 안에 임차인들 나가게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비워주세요. 여기다 비워주세요. 이제 이거 팔았습니다. 비워주세요. 그러면 그런저런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뭐하고 하려면 매매 계약에 그런 계약을 해놨거든. 매매 계약에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자기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임차인이고 뭐고 이거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아직 계약기간이 남거나 뭐였거나 했는데 양도하는 사람이 급하잖아요. 지금 제가 큰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입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나는 무슨 장사를 하겠대. 그럼 여기 임차인들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양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건 이전 비용이든 뭐든 다 대주면서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워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 가지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그것도 누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매매 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다면, 매매 계약 자체를 그렇게 임차인들 다 나가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누가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파는 거예요? 양도자가 급하니까 파는 거라서 양도자가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다면 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다. 다 양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비워주세요라고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은 다 양도 비용이 된다. 좋아요. 5번은 유사한 비용이고 6번은 뭐냐면 자,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거는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공부했던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이거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런 자산들을 취득을 할 때는 이게 법에서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국공채를 매입을 하는데 현재 가치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도 굉장히 낮고 만기도 긴데 그거를 그냥 액면가액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니까. 현재 가치는 엄청 낮은 금액일 텐데 그걸 강제로 그렇게 강매를 해요. 국가에서 걔를 매입을 해야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건물이나 토지를 등기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매를 당해요. 그럼 이걸 내가 갖고 있다가 취득할 때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취득할 때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그를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매각하면 당연히 난 매각을 할 때 얼마에 샀으니까 액면가액에 샀는데 현재 가치는 엄청 떨어지거든요. 매각하면 무조건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죠? 매각하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손실이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해요. 사실 얘는 양도 비용이 아닌데 양도 비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다 뭘로 하는 거냐면 이것도 법인세법에서 또 회계학에서는 취득가액으로 했어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거든요. 매입가액과 그렇죠? 실제 시가,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금액. 매입가액이 액면가액이고 시가가 현재 가치라고 있는데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걔를 어디에 포함시킨다?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그게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회계학이고 세법도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에 그렇게 했으면 특별히 인정할게 라고 해가지고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 설명을 드리면 이 정말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취득가액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뭐를 샀죠? 그럴 때? 유가증권을 매입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을 산 거니까 토지를 살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당연히 그날 팔든 나중에 갖고 있다 팔든 뭐가 발생할 거예요? 매매? 차손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매매 차손을 취득가액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산 취득가액이야? 이거의 취득가액이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걸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겠거든요. 양도 비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실제로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 아니죠. 거기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얘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유일하게. 근데 뭘로 집어넣어 놨어요? 취득가액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양도 비용으로 유일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걔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유일하게 얘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거를 일반인한테 팔았어. 일반적으로 은행한테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팔았어. 그러면 손실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있어. 그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다면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다가 언제 팔았는지 날짜만 얘기하면 그 당시 시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의 손실이 발생할 건지 다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에 발생할 매매 차손을 한도로 해가지고 양도비용을 합니다. 마음대로 양도비용으로 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 아닌데 양도비용이 되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6번. 걔 빼고 1번부터 4번까지 5번은 그와 유사한 것들은 다 양도 시에 발생하는 비용들만 양도비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유일하게 취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매입한, 등기 등록을 해서 매입한 국공채 등이잖아요. 그거를 그날 팔든 나중에 팔든 팔았을 때 발생한 매매차손을 양도비용으로 본다. 그 양도비용은 만약에 금융기관에 양도 매각한 게 아니라면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에 발생할 매매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죠? 그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출을 1번, 2번만 보시면 되고 양도비용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볼게요. 얘하고 얘는, 여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게 실제 취득가액을 했을 때는 얘로 한다고 했잖아요. 얘하고는 뭐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죠. 증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증빙에서 확인되어야지만 필요경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가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예요. 취득록세는 얘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취득록세는? 그렇죠.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얘는 여기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취득부대 비용이니까. 그렇죠? 근데 취득록세는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 받는데 그 영수증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취득세가 영수증이 없어. 자, 취득록세는 일단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필요경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누구한테 낸 거니까 지자체에다 낸 거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이게 은근히 이거 영수증 없다가 많이 나옵니다. 확인되는 영수증이 없다? 영수증 없어도 돼요. 지자체에다 전화 걸으면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딱 그거 번호 딱 치면 얼마 취득세, 얼마 등록세 했는지 다 바로 딱 뜨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도 돼요? 영수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건 영수증 불문이에요. 근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지만 돼요. 아시겠어요? 응? 한 가지 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양도비용 할 때 내가 이거를 A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A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계약을 위반한 거야. 내가 위반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가 위반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매매계약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B한테 팔았어. 처음에는 A하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된 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비용이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돈이 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B한테 이것도 나가고 B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얘한테 판 거예요. 그럼 얘한테 팔았을 때 이거 바로 전에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 등을 했을 때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취소가 돼서 내가 손해배상금을 문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얘한테 팔 때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걔네들은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양도 비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용은 분명 비용이 더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B한테 팔았는데 B한테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매매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비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뭐가 될 수 없다? 양도 비용이 될 수 없다.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오는 게 취득동세 영수증이 없다. 그래도 여기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얘네들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여기 양도 비용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대요. 그건 여기 양도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 뭐도 여기 이걸로 안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유 중에 발생하는 수익적 지출도 이걸로 보지 않습니다. 걔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예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그죠? 이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서 뭘 빼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랑 기타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얘가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양도 차익이 되는 건데, 이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되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자, 여기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이때만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이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환산 취득가액 결정이 되면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이 될 게 아닙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이 두 개. 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금액은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환산 취득가액에다가 뭐를 더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필요경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자본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으로 돼버리면은 여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취득을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실제 그때 당시 취득가액을 몰라. 그때 당시 매매사례가액 당연히 모르고 그때 당시 감정가액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도가액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양도가액은 얼마 전에 양도한 거니까 아는데 실제 취득가액과 그때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그때 당시 감정가액은 없네, 자료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한 거일수록 취득가액이 뭘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딱 했는데 얘가 몇 년 전에 이게 또 한 10년 전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저기요. 제가 취득가액은 지금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환산 취득가액 결정이 됐잖아. 그런데 이게 30년 전 건물이어가지고요. 불과 2, 3년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 리모델링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겉으로 때 새 건물이 돼버리는 거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즉 무슨 지출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리모델링 비용 엄청나게 돈을 들여고 리모델링을 해서 걔는 3년 전에 해가지고 2, 3년 전에 해가지고 증빙이 있는 거야. 30년 전에 취득가액은 없는데 2,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지금 뭐는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증빙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도 당연히 증빙, 얼마 전에 양도한 거니까 증빙이 있잖아요. 취득가액은 모르는데 그냥 단지 뭐하고 뭐만 자본적 지출액과 이 금액이 엄청 커버린 거야. 자본지출액이 거의 건물 새로 짓는 것만큼 들어갔어. 그럴 수 있거든요. 뼈대만 남기고 싹 바꿔버린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건물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는 헐고서 지은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새 건물 이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썩은 건 아닌데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 있었던 건물이다. 단성사라고 하는 게 영화관이거든요. 최초 영화관이 있었던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헐지 않고 거기에다가 계속 이걸 이렇게 그때 당시 워낙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 위에다 이렇게까지 딱 지어놓은 거예요. 안전 진단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된다, 이 높이까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면까지 올라온 거죠. 증축도 하고 뼈대 보강 공사도 하고 증축까지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헐고서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신축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럼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거의 새 건물 짓듯이 지을 정도로 발생. 얼마 들었다더라? 여기 리모델링 하는 것만 150억 들었다 그랬어요. 리모델링 하는 것만. 비싼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만 100억, 150억 사이였어요. 꽤 많이 들었어요. 자본 지출에.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해가지고 증빙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양도할 때 뭐가 발생했어요. 이것도 증빙이 있는 거야.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얘가 뭐는 몰라도 지금 내가.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두 개는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 두 개 금액이. 그러면 나 이거 아는데 그런데도 이걸 적용한다는 거 좀 억울하잖아. 저 실제 취득가액은 몰라도 이걸 아는데 이게 증빙이 있는데 저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네. 이게 더 클 수도 있네.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취득가액이 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에서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양도 차감하는 저 두 개의 합계 금액은 1번과 2번 중에서 큰 금액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취득가액이 뭐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취득가액 당시에 실제 취득가액과 그때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그때 당시 감정가액을 다 몰랐을 때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등으로 결정이 되고 취득가액은 다 몰랐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한 계산공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자본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증빙이 있단 말이죠. 실제 취득가액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합계만으로도 얘보다 더 금액이 크다면 좋아, 그럼 이걸로 해줄게. 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 결정이 됐을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금액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여기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여기 들어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얘네 둘은 둘 다 원칙은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적용하는 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뭐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고 뭐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양도가액은 뭐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고 실제 취득가액은 뭐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 양도가액은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취득가액은 여러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자 실제 양도가액 뭘로 하는 거냐? 원칙. 실제 양도가액은 사실 원칙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에요. 그게 실제 양도가액이지. 근데 실제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361페이지에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실제 거래가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일괄 양도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양도한 거예요. 응? 그럼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양도 차익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리고 보세요. 토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럼 보유기한도 다르잖아.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르고. 그럼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표준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달라지니까 따로 나눠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한꺼번에 팔잖아.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받잖아. 우리 부가세법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받았을 때 토지값과 건물값이 구분이 분명하면 그 금액으로 그냥 하는 건데 그게 토지하고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그러면은 안분 계산하는 거잖아요. 감정가액 비율로. 그죠? 모르면 기준시가 비율로. 기준시가도 하나 이상 모르면 장부가액. 취득가액 비율로 1차 안분한 다음에 예를 들면 토지 위에 건물하고 구축물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 부가세법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해요. 그 방법 그대로 토지, 건물, 구축물이 있는데 이거 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걸 다 따로 건물, 토지, 건물, 구축물 따로 지금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과표를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취득하는 시점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먼저 옛날에 취득했고 3년 지난 다음에 건물 취득했고 그리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옆에다가 구축물 하나 또 딱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취득하는 시점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기부의 투표 문제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걸 다 나눠야 되는데 구분이 분명하면 좋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감정가액 비율로, 모르면 기준시가 비율로. 기준시가에서 하나 구축물을 몰라. 건물 토지는 아는데. 그러면 일단은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비율로 1차 배분하고 기준시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둘로만, 그리고 기준시가 있는 그룹만 또 기준시가 비율로 또 안분 계산하는. 기억나시죠? 그 부가가치세법도 공부할 텐데 그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때 나중에 또 부가가치세법 공부하는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 구분을 했어. 구분하면 구분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기준이 구분이 안 되면 그렇게 지금 안분을 하는데, 구분한 금액 자체가 안분 계산한 금액에 비해서 그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 구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무 심하게 거짓말한 거지.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보다 저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고 구축물은 얼마이라고 구분한 금액이, 그 차이가 안분 계산한 금액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실제 기준이 불분명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토지, 건물, 구축물을 따로 과표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기부의 투표 문제 등이 별도로 따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이 분명하면 모르겠는데, 불분명하면은 안분 계산 이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는데, 그 안분 계산한 금액과 구분이 분명한 경우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봐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대로 준용. 부가가치세랑 똑같아요, 내용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겨서 그러면 여기 실제 양도가액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안 적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제 양도가액은 원칙이 뭐예요? 양도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에요. 양도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이게 실제 양도가액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1번은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일단 저가 양도. 저가로 양도한 거예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6억 받고 파는 거예요. 6억. 내가 받은 금액은 얼마? 6억. 그럼 양도가액이 6억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원칙대로 한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6억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소득세법상. 필요용비가 존재하는 소득이니까 양도소득도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네. 10억이 아니라 6억 받아 손해났네. 부인. 6억 부인하고 얼마 받은 걸로 하겠다? 시가로 보겠다. 시가인 10억으로 받은 걸로 보겠다. 이거는 저가 양도했을 때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뭐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득세도 부계부가 적용된다면서요?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소득세는 부계부가 적용된다면서요?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잖아. 그럼 걔를 부인하고요. 정상적인 금액인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6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들어와가지고 양도소득 과세표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1번에.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겁니다. 시가 10억짜리인데 자 보세요. 여기 필요경비는 없다 치고요. 취득가액은 뭐 6억이라고 할까요? 6억. 취득가액 6억에 취득했었고 지금 양도할 때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양도시에 시가 10억짜리인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한테 15억에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이건 특수관계자는 거래해가지고 내가 이익이 난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여기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요? 정상적이라면 10억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더 15억 받았으니까 더 이익 난 거니까 이익 난 거 그대로 인정. 부계부가 정도지 않잖아요. 필요경비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양도소득 금액, 양도차익은 9억이 돼야 되는 건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4억이 돼야 되는 건데 정상적인 것보다 5억만큼 더 양도소득 금액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손해가 난 게 아니잖아요.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이익 났으니까 그대로 인정.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한 거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 나는 A고요. 내가 이 갑이라는 법인의 A가 갑이라는 법인의 갑의 대표이사. 얘가 얘한테 토지를 양도한 거죠. 그죠? 시가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근데 얘한테 얼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10억만 받아가지고 4억이 양도차익이 돼야 되는데 1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얘는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특수관계자랑 거래하면서 얘는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쪽에서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송금, 불산입,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쪽은 얼마가 손해 났습니까? 시가 10억짜리인데 10억을 주는 거니까 이쪽은 5억이 손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처분은 내가 대표이사니까 뭐라고 소득처분을 했겠어요? 상여. 그러면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여라고 소득처분되다 보니까 상여는 이 대표이사의 무슨 소득을 또 구성하게 되는 겁니까? 인정상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다 보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라고 소득처분할 거고요. 얘가 대주주라면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할 거고요. 그 사회주로 소득처분한 금액만큼 얘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지금 5억이 과세가 되거든요. 정상적인 것보다 5억 더 받은 금액이 뭘로써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5억 더 받은 금액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정상적인 금액보다 양도차익이 5억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도 5억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으로도 5억이 늘어나서 양쪽 다 과세가 되는 무슨 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야, 이쪽에서 사회출로 소득처분 할 거니까 사회출로 소득처분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겠네. 이미 과세가 되네. 그럼 양도소득으로 또 과세하면 그러니까 너 받은 금액이 15억이지만 여기를 또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또 시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을 얼마로 하겠다는 겁니까? 뭘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부계부가 적용돼서 사회출로 소득처분함에 따라서 내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이미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15억 받은 금액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양도소득도 또 5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시가로 하겠다. 실제 받은 금액이 15억인데 15억이 아니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부계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부계부가 적용돼서 사회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그 내가 더 받은 금액이 나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또 과세하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이 아닌 또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하나 더 3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외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외자한테 고가로 양도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예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이 아니니까 둘로 나눠지겠다, 그죠? 이건 둘로 나눠져요. 아예 둘로 나눠져가지고 아예 특수관계가 있지만 좋아 개인한테 고가로 양도한 거냐? 요렇게 아니면 아예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경우잖아요. 지금 이 경우, 그죠? 자, 그럼 여기 사례 그대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옛날에 취득은 지금 6억에 취득을 했던 거고요. 시가 10억짜리인데 A가 이거를 얘한테 팔았어요. 근데 얼마 받았냐면 15억을 받은 거야. 고가양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얘 입장에서 이제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아니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아니에요. 얘가 만약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잖아요. 이쪽에서 뭐가 적용되죠? 이쪽에서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꽁으로 받은 그 5억 전체가 5억이 나의 무슨 소득을 구성합니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아무튼 얘 특수관계자니까 대표이사거나 대주주거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5억이 얘 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이쪽은 송금상입되고 5억이, 그리고 이쪽은 그 5억이 소득 금액을 구성해가지고 또 소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면 조세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특수관계 있지만 개인이라면 그럼 이쪽에서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쪽 얘하고 특수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얘가 특수관계 있지만 개인이야. 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이 안 돼. 이쪽에서 분명히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거나 얘가 개인이라면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계부가 적용이 돼야 이쪽에서 소금산입 되고 사회출 돼가지고 그만큼 사회출 된 것만큼 이쪽에서 소득이 될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세가 될 텐데 부계부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증세법에서 이렇게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얘가 공짜로 얼마를 더 받았죠? 지금 10억짜리 팔고서 10억 받아 공짜로 5억 더 받았잖아요. 그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얘한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상증세법에서. 다시 얘가 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뭐가 적용이 돼서 부계부가 적용이 돼가지고 송금세입되면서 사회출이 될 거 아닙니까? 사회출된 금액은 얘네들의 또 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얘가 무슨 세를 내겠어요? 소득세를 자연스럽게 내겠죠? 그러니까 과세 문제, 조세를 회피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세 회피가 안 돼. 그런데 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아니라면, 즉 아예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거나, 그럼 이쪽에서 법인세법상 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출로 소득 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득세로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를 좀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물론 뭔가 공짜로 받긴 받았는데 이쪽에 소득세, 공짜로 받은 금액이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무슨 세라도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증여세. 그렇죠. 이거를 증여세를 과세하겠대요, 상증세법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만약에 얘가 특수관계가 얘랑 특수관계가 있잖아요.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잖아요. 특수관계가 아무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여세 과세되는데, 특수관계가 있다면 있을 때는 그때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거냐. 증여받은 금액은 지금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얼마입니까? 5억을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10억짜리인데 10억 받았으니까 그걸 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지는 않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줄게. 뺀 나머지 3억 원 하고요. 3억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3억 원 하고요. 시가의 30% 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랑 거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0%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빼니까 5억을 공짜로 받았지만 3억 정도는 빼주겠다는 거죠. 3억, 정확히 하면 3억과 시가의 30% 중 작은 금액. 여기 일부러 제가 이거 맞췄어요. 시가의 30%가 딱 3억이 되게. 여기는 얼마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2억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2억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증여재산가액 2억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상가액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가가 지금 10억이지만 13억까지는 괜찮은 거고 그거보다 2억 더 받은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 2억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2억이 아니라 그냥 시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인
5억이 얘 뭐를 구성해서 상여나 배당이 될 거니까 5억이 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소득세를 다 내버리는 거니까 소득세를 안 낼 때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의 경우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부계부가 정되지 않잖아요. 법인이 아니니까. 그때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는데 얼마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거냐 이렇게 얘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특수관계자 아닌 자라면 그러면 그냥 바로 증여를 하진 않고요. 요건이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 있잖아요. 일단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증여세 계산을 해요. 이게 요건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대가하고 시가 뺀 금액이 시가의 30% 미만이면 아예 그냥 증여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야? 그러면 너도 증여상가액 계산할 거야. 근데 증여상가액은 너 아무튼 5억 공짜로 받았잖아. 그 금액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잖아요. 3억 원을 뺀 금액. 그걸 증여상가액으로 할 거야.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돼요.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아예 계산 안 하는 것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3억을 빼는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그냥 3억을 뺀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일부러 시가를 10억으로 해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한 걸로 하고, 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2억이 된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돌아보세요. 자, 내가 지금 받은 금액은 시가 10억짜리인데 얼마 받았어요? 지금 15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서는 이익이 난 건, 내 쪽에서는 부계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받은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근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지금 내가 고가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고가양도 한 거예요.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인 법인 외의자한테 고가양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뭐는 과세가 됐어요. 내 쪽에서. 증여세가 이 계산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증여세가 과세가 됐습니까? 2억만큼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2억은 2억대로 증여세 과세가 되고, 더 받은 금액 10억보다 5억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더 받아가지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기 10억이 돼가지고 4억이 돼야 되는데 5억 더 받은 거 다 해가지고 9억이 돼서 양도세를 과세하면 지금 2억은 뭘로 과세가 되는데, 이미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데 여기를 9억을 그냥 다 잡으면 이것도 무슨 과세가 있겠어요? 그 2억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증여상가액 계산해가지고 나온 금액 있잖아. 그걸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거야. 여기 얼마로 할 거야? 그러니까 7억으로 할 거야. 왜냐면 2억은 뭘로 과세가 되니까. 증여상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한테 양도하거나 이거 할 때 여기 계산 잘 보세요. 얘는 요건 안 따지고 시가에서 대가 뺀 금액에서 그게 5억이죠. 5억. 거기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상가액으로 합니다. 얘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로 양도했을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증여세를 과세를 해요. 그 경우에 증여상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다가 3억 원을 뺍니다. 그 금액이 플러스가 돼야 그 금액이 증여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의 경우에 뭐가 지금 계산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됐다면, 이렇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외의자한테 고가로 양도했을 때는 실제로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 받은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를 차감해야 된다고요? 뭐를 차감한다고요? 증여재산가액 차감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 때문에 똑같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무슨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 빼야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 세 가지가 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인 거냐. 부계부 적용 때문에, 그죠? 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실제 양도가액이 이게 끝이에요. 실제 양도가액은 이게 끝. 자, 실제 취득가액 볼게요.
실질 취득가액 원칙 당연히 뭐겠어요?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이겠죠. 그렇죠. 원칙은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1, 2, 3은 얘랑 같이 움직여요. 예외 1, 2, 3번은 일단 얘랑 같이 움직이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더 막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더 볼 거 있는데 1, 2, 3번은 쟤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일단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거예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거예요. 원래 시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가액은 얼마만 들어오겠죠. 양도가액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여기 취득가액이 원래 이 취득 당시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었는데 시가 3억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일때 고가로 매입해가지고 매입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이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7억이잖아요. 지금 7억. 이거냐?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 정상적이었다면 3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7억이 될 거 아닙니까? 3억이 들어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7억 들어보면 이 양도 차익이 3억 돼 버리잖아요. 지금 확 줄어들죠. 그렇죠? 이거는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취득할 때부터 내가 손해가 난 거죠? 3억짜리인데 돈 얼마 주고 샀어요 지금? 그렇죠. 7억을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손해 났죠. 부인하는 거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부인하고요. 어떤 금액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시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시가로. 왜 그런 거죠? 저거랑 똑같아요. 왜? 내 쪽에서 뭐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내 쪽에서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내가 손해가 났으니까 내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돼가지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인정하지 않고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 쪽에서 뭐가 적용되는 거니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내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 근데 2번에 보세요. 2번은 쟤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누구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거예요. 자, 볼게요. 시가 6억짜리인데 내가 얼마로 매입했냐면 2억에 매입한 거예요. 응? 그러면 이익 났죠. 내가 지금 6억짜리인데 2억이니까 거기다 2억 집어넣어 버리면 훨씬 더 세금이 더 커지는 거니까 세법은 손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 인정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거 2억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익 난 거죠. 즉 소득이 더 많아진 거죠. 정상적인 거에 비해 소득이 더 많아진 거죠. 6억이 들어오는 것보다 2억이 들어와 버리면 소득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럼 세금을 그냥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법인 쪽에서 뭐가 적용돼 버렸기 때문에. 상대방 법인 쪽에서는 4억만큼 손해난 거 아니에요 지금? 특수관계자인 나랑 거래를 해가지고 상대방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럼 그쪽 상대방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상대방 법인 쪽에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송금, 불산입. 얼마 손해 났어요 지금? 6억짜리인데 지금 여기서 4억만큼 손해가 났죠? 그리고 내가 지금 대표이사라면 상여, 대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4억이 똑같이 나한테 이미 무슨 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구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지금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억으로 해버리면은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6억이 들어와서 4억이어야 되는 건데 2억 그대로 집어넣어서 4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지금. 얘는 얘대로 늘어나고 얘도 또 늘어나고 무슨 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실제로 취득할 때 지출된 금액이 아니라 또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취득 당시에 시가로 해가지고 얘를 4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4억이
이쪽에서 사회출이 돼가지고 나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속세를 더 내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또 구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지출한 금액은 지금 2억이지만 시가인 6억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돼서 그래서 사회출을 소득 처분하여 나의 소득을 이미 구성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을 구성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또 과세가 되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또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라. 쟤랑 얘랑 지금 맞물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로직은 같은 거죠. 이쪽 상대방 쪽에서 뭐가 적용돼가지고요? 부계부가 적용돼서 사회출 돼가지고 이미 나의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므로 양도소득으로 또 과세를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아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3번에 똑같이 맞물리면 뭐가 뜨겠어요? 여기 3번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 외의 자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거든요. 쟤랑 똑같이 맞물리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외의 자로 저가로 매입하면 그만큼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6억짜리인데 지금 2억에 매입하면 나 얼마 지금 꽁으로 지금 더 나한테 들어온 거죠? 4억이 나한테 꽁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4억이 나한테 꽁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그거를 뭘 받은 걸로 보겠다 내가?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그 증여받은 걸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자, 그때 증여재산가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증여재산가액은 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자, 내가 얼마를 꽁으로 받았어요 지금?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의 절대값이죠. 4억만큼 꽁으로 받았죠. 그래서 얼마 빼요? 3억을 하고 시가 얼마예요 지금? 얘가 더 작은 금액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 2억 2천? 자, 그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저가로 매입했을 때 증여세 계산하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요건 자체가 이게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6억에 30% 이렇게 요건 충족했나요? 그죠? 충족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때도 증여세가액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증여세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얼마 뺀다고요? 요거 좀 그냥 3억. 네, 금액이 다르네 이거는.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억. 그렇죠? 이렇게 증여세가액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증여세가액이 나왔으면은 자, 이중과세 안 하기 위해서 자, 이때 취득가액은 뭘로 해야 될까요? 취득가액은 자, 아까 시가 6억이었고 저기도 시가가 아니었는데 시가 6억이었고 이건 양도로 아까 10억 했었죠? 1억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오늘 일찍 끝낼게요. 우리가 이게 내일도 있으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만 제발요. 이거 얼굴색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진짜 쭉 잘 듣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 금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얼마? 금액부터 말해주세요.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예. 자, 얘라고 가정하고 얘일 때. 정답을 바로 얘기해버려. 아무튼 그래서 원래 지금 실제로 매입가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얼마가 지금 과세가 되는 거니까 2억 2천이 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을 2억 2천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2억 2천을 어떻게 취득가액에 더 더해야 그만큼 2억 2천만큼 양도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기서는 받은 금액에서 증여상가액을 빼야 양도가액에서 그만큼 빠져야 양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얘는 양도소득을 줄이려면 취득가액의 그 금액을 그만큼 취득가액에 더해야 그 금액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이중과세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시가도 아니고 내가 매입한 금액도 아닌 내 실제 지급한 금액 있잖아요. 실제 매입 금액에다가 증여상가액을 더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그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무슨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요 경우를 하면은 1억을 더하면 되는 거고, 요 경우를 하면은 2억. 왜냐면 그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더해줘야 줄어드는 거잖아요. 얘는 양도가액 쪽에서는 빼야지 줄어드는 거고, 취득가액 쪽에는 더해줘야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1, 2, 3번 지금 이게 맞물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1, 2, 3번이 맞물리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맞물려요. 아니, 여기 끝내겠다는 거 아니고 요거까지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 아무래도 여기는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취득가액 쪽은 이 세 가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의할 것들이 좀 더 있단 말이에요. 취득가액 쪽은 추가로 주의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좀 더 볼 건데, 거기 좀 보시면은 1, 2, 3번 그대로 맞물리고요. 지금 맞물리고 다 봐야 돼요. 다. 10번 정도만 안 보면 돼요. 10번 정도는 좀 안 봐도 되고, 9번은 지금 안 할 건데, 왜냐하면 9번은 우리가 앞에서 혹시 주식 선택 벤처기업 주식 선택권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때 더 어려운 얘기네. 시가 이하 발행 얘기해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얘기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그러면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얘가 여기 9번이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실제로 행사 당시 행사가액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뭘로 하겠다는 거죠? 행사 당시에 시가로 하겠다.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또 약간 막 좀 복잡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시가 이하 발행금액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앞에 그게 112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9번은 이해가 될 거예요. 112페이지에 그 우리 벤처기업 주선택권 그때 막 사례도 들려드리면서 막 했었는데, 그죠?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번은 10번은 안 봐도 되고, 근데 8번까지는 다 봐야 돼요. 4, 5, 6, 7, 8 8을 봐야 되는데, 일단 4번과 6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얘기했잖아요. 취득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4번. 아까도 우리 계속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요, 얘네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된다. 아까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에 부가가세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아시죠?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매입가액에 누적된다면서요.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분명히 매입세액이 있겠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 건물에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우리 면세사업 전용 또는 폐업시 잔존제와로 인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면세사업 전용이나 폐업시 잔존제와는 부가가치세랑 또 연결되는 건데,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가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면세사업 전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쓴다고 해가지고 A 사업자한테서 1,000만 원짜리 1,100만 원 주고 산 거야. 과세사업을 산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매입세가 뭐가 돼버린 거죠. 공제가 돼놓고서 아주 극단적으로 공제 딱 시켜놓고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게 전용을 한 거죠. 면세사업 전용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해서 매입을 했다면
1,100만 원 나가고 100만 원이 공제가 안 됐을 텐데. 근데 너 이렇게 과세사업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공제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결국엔 1,000만 원만 나간 거잖아요. 100만 원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때 면세사업 전용한 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뭐 해버려서 의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내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적 과세수. 만약 경과를 하나도 안 했다면 그냥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취득가액 과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게 10%인 100원만큼을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게 면세로 전용돼 가지고 매입세 공제된 금액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뱉어내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때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냈으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이쪽으로 변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판 거야. 이게 건물이었어. 건물을 과세사업을 해서 쓴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서 그리고 면세로 전용하고 난 다음에 판 거야.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1,000이에요? 1,10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팔았어요. 이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과세사업 쪽에서 바로 팔았다면은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000.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은 거니까 1,100 주는데 100원 돌려받은 거니까. 그럼 취득가액 그냥 1,000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판 게 아니라 면세로 전용했어. 자, 그러면 그 100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다시 뱉어 냈잖아요. 그럼 결국엔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았어. 자,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거기 지금 6번에 면세사업 전용 또는 폐업시 잔존제하로 인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매입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거나 폐업함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럼 얘는 다시 이때 전용한 다음에 팔았다는 거죠. 그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이 다시 포함한다. 즉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100. 만약에 공제받은 상태에서만 그냥 팔았다면은 취득가액은 1,000. 취득가액은 1,000이니까 이건 공제받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100원만큼 뱉어냈네? 그러면 결국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상태에서 팔았네? 그러면 취득가액은 1,100.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거나 실질이 같은 거니까. 6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4번하고 6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과 7번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자산을 연분 매입했다는 게 장기 연불 조건으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을 한 거야. 자, 이렇게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지금 매입을 한 거예요. 응?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취득을 했는데 매년 말에 100씩 주고 이렇게 주고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더 지난 다음에 이때 양도한 거지. 그래서 양도가액이 600이 나왔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자, 이 안에는 토지 가격에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토지 가격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는 토지 가격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즉 아무튼 내가 총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 400원이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 400원이 된다. 이게 연분 조건으로 매입했을 때는 그 안에 사실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할부로 취득한 거니까. 할부로 취득한 거니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걔를 다 포함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얼마로 한다는 겁니까? 40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가 없다면 양도 차익이 200원이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200원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런 토지를 이렇게 매입했다가 파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려고 공장용 토지를 샀다가 딴 데로 옮기려고 나중에 판 거예요. 그럼 얘는 회계처리를 했겠지. 그래서 취득할 때에 현재 가치가 360원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360원을 자산 취득가격 잡고 현할차를 40원 잡은 다음에 대금 없어진 요 기간 동안에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을 뭐 해버렸죠? 현할차를 상각해서
현할차를 장부에 계상하면 세법에서 인정한다면서요. 계상 인정하면 상각은 강제라면서요.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현할차 상각이 되면은 법인에서는 그게 송금이 되는 거고, 상각이 있으니 현할차 상각하니까 이자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각으로 인한 이자비용. 그렇죠? 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가 될 거 아닙니까? 현할차를 계상하면 인정되는 거니까. 계상 현찰을 상각하면 이자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강제. 계상된 현찰을 상각하는 건 강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사업소 금액 계산할 때 40원만큼 현찰자 상각해가지고 40원만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원만큼 사업소 금액을 줄였죠. 그래 나중에 팔 때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양도소득 200인데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40원만큼 사업소득 줄이고 또 200이 양도되는 거니까 순액으로 160원만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것만큼 이렇게 사업소득이 줄었는데 일반적인 개인은 이런 거 회계 처리 안 하니까 그냥 양도소득 200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소득 40원 줄이고 200 과세가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할차를 이렇게 장기 업무 조건을 외입해 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해서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서 사업소 금액을 줄인 금액이 있다면 그 줄인 금액만큼은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죠. 여기서 차감한대요. 그럼 여기 취득가액은 얼마? 이렇게. 그럼 양도소득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0? 이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죠.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춰야 소득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돼가지고 사업소 금액을 줄인 금액이 있다면 그러면 그 줄인 금액만큼을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을 그만큼 늘리는 거죠. 사업소득이 줄었으니까. 자, 이게 마찬가지인 게 이제 마찬가지인 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현재 가치라는 게 내가 이날 건물을 400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년 뒤에 이게 팔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여기 취득가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부 기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했느냐? 얘는 또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니니까 아무튼 양도소득이 되는 건데 6년 동안 얘가 뭐 했냐면은 6년간 양도할 때까지 정액법으로 40년간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 거야. 매년 얼마씩.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양도할 때까지 60원만큼이 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 이게 또 뭐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큼 또 보유 중에 무슨 소득이 또 줄어들었어요? 사업소득이 지금 60원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60원 줄고 이게 되는 거 순액으로 140원만 과세가 되는 거네. 똑같이 저렇게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사업소 금액을 줄인 금액이 있었다면 그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양도할 때 어디에서 차감한다고요?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원 340원 되는 거 60원 차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260원 해가지고요 60원만큼 줄어든 금액만큼이 양도소로 또 이렇게 과세가 되게. 그죠? 그게 지금 거기 몇 번이에요? 그게 8번입니다. 양도자산 보유기한 중에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5번, 7번, 8번 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할자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를 사업자여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닌 뭔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자여가지고 현할자 상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사업소 금액을 보유기간 중에 줄였던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양도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양도가액에서 주의해야 될 거, 취득가액에서 주의해야 될 것까지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내일 할게요.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내일 조금씩 더 하면 됩니다. 내일 5시, 내일부터 해가지고요. 남은 시간 동안 5시 15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일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그 368페이지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특례 해가지고요. 2월 과세, 그 다음에 우회양도로 인한 부계부,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고가주택 부담부증이요. 요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탁탁탁 정리하면 되고요. 그 정리된 내용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는 한 10개 정도 풀어볼 거거든요. 10개? 8개? 그 정도 풀어보면은 대충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는 딱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수준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2차 때는 딱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